검정고시 수학 하단원에 속하는 이제 첫 번째 단원 집합과 명제입니다. 검정고시에서는 집합과 명제 단원에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집합 한 문제, 명제 한 문제 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자, 보시면 집합에 대해서는 수학에서는 집합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다루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출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매우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주로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이라는 건 말이죠. 수학에서 말하는 집합이라는 것은 분명히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그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이런 건 집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죠. 그런데 키가 150cm 이상이라고 분명히 대상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한 학생의 모임이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은 그 어떤 것이든 대상만 분명히 할 수 있다면 모을 수 있는데, 즉 집합의 구성 요소로서 모을 수 있는데, 그 구성 요소, 집합을 만들 때 만드는 그 모으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집합에서는 일단 집합과 원소라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A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이다. 즉 A라는, 이게 영어에서는 똑같이 읽는 거지만 얘는 그 모여있는 구성원 혹은 구성하는 그 물건 혹은 대상 그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고, 즉 원소를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집합을 표현한 것인데, 그 A가 large A라는 대문자 A라는 집합의 한 원소로서 존재하고 있다를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크 모양으로 표현하고, B라는 애는 A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짝대기를 꺼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5보다 작은 짝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의 원소는 5보다 작으니까 2하고 4가 있겠죠. 그래서 2는 A의 원소다, 4는 A의 원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나머지 1, 3, 5와 같은 경우는 홀수이므로 원소가 아니다를 짝대기를 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일단 아셔야 되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직접 어떤 글로 표현한다고 할까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라고 알고 있죠. 이 중괄호 안에다가 원소를 하나씩 일일이 적어서 표현하는 원소 나열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써서 표현하는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조건 제시법으로 썼을 때 우리가 그게 어떤 건지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검정고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쓰여진 것을 읽고 이해하는 정도는 돼야 됩니다. A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러면서 이 X가 어떤 아이인지 설명해 줍니다. X는 6의 약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6의 약수 1, 2, 3, 6을 원소로 가진다라는 것을 원소 나열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아주 직관적이에요. 집합 이름을 여기 쓰고 원소들을 빠짐없이, 하지만 중복되지 않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트는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는 다른 건 알 필요 없고, 사실 여러분은 공집합과 원소의 개수의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자, 공집합은 뭐냐?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입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왜 굳이 만들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 이거 하나만 알아둡시다. 우리가 물건이 1개, 2개, 3개, 4개 있다 할 때 자연수 1, 2, 3, 4에 대응할 수 있었다 알고 있죠? 근데 물건이 1개도 없다, 사람이 1명도 없다, 그럴 때 0이라는 수를 만들었죠. 0이라는 수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0이라는 것은 자연수보다 늦게 발견 혹은 발명된 것인데, 그 0이 생김으로써 이 수학은 엄청난 발전을 할 수 있었죠. 0이 있으니까
10, 100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건데 어쨌든 그걸 만듦으로써 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듯이 원소가 없는 집합, 공집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집합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은 이 기호가 공집합이다, 원소가 없는 집합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원소의 개수의 표현인데요. 어떤 집합 A가 원소가 몇 개인지 세알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개수를 세알릴 수 있겠죠. 개수를 세알릴 수 있으면 그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n 괄호 열고 A 해서 A 집합의 원소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공집합이었다면 NA는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같은 말이다. 그러면 3번 문제를 좀 보면서 이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0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집합을 뜻합니다. 그 집합의 원소 개수는 1이 맞죠. 자, 2번은 공집합의 원소 개수라는 뜻입니다. 공집합의 원소 개수가 0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2, 3, 4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의 원소 개수, 그건 3이죠.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 개수, 그건 2죠. 3 빼기 2는 1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원소 개수 3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는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봤다면 이번에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입니다. 2개 이상의 집합이 있으면 집합 사이의 관계를 보는데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표현할 수 있다 했고요. 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임을 가져보면 A하고 B라는 모임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표현을 했더라도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과 1학년 2반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1반에도 있고 2반에도 있는 무언가는 보통 없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반과 2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1학년 전체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를 2개 이상 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면 수학 동아리와 과학 동아리, 그럼 둘 다에 들어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느냐, 수학 동아리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이 다 과학 동아리에 참가하고 있어서 이런 관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 수학 동아리 집합의 모든 원소가 과학 동아리 집합에 속할 때, 이때 이 수학 동아리는 과학 동아리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는 어떤 걸 했었냐면은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할 때 포크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포크에서 이 가운데 거를 빼고 이렇게 해서 진공청소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수학이 과학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예시를 보고 해보죠. A에는 1과 2가, B에는 1, 2, 3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 2는 B에 다 들어있는 원소이죠.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A는 1과 2를 가지고 있는데 B는 그걸 덮고 있어. B는 1, 2도 있고 3이 추가로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요 기호를 읽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A라는 집합은 B 집합의 부분 집합이구나. A는 B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합에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자, 요거는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집합, 요거 알아둬야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 나오면 너무 땡큐한 문제인데, A와 B가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는 것은 A랑 B랑 같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요 표현까지 알아두면 아주 좋습니다. A는 B의 부분 집합인데 B도 A의 부분 집합이야.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유일하게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를 따로 그려보시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은 A가 B에 쏙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 B가 A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것은 딱 생각해 보면 유일한 경우는 A랑 B랑 같은 경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 둘 중에 물론 얘가 훨씬 쉽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A랑 B랑 같다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문제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제시됩니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을 때 집합 A랑 집합 B가 같아요 라고 하면 하나씩 비교하면 됩니다. 자, 여기 3이 있는데 여기 3이 있죠. 지워버립니다. 여기 6이 있는데 여기 6을 찾아야 되는데 5는 6이 아니니까 B가 6이구나 알 수 있고 B와 6을 지웁니다. 그리고 A 더하기 2랑 5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답은 9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9번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어려울까? 아니 어려울까? 모르겠네. 보죠. 자, A 더하기 2와 3을 가지는 집합 A과 1과 마이너스 B 플러스 1을 가지는 집합이 있는데 둘이 같은 집합이라고 하니까 자, 여러분 3을 분명히 가져야 되니까 이게 3이겠죠. 그리고 1을 A도 가져야 되니까 네가 1이겠죠. 이렇게 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파트 부분 집합의 개수 파트는 사실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이걸 공부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를 이거는 넘어가라. 이건 넘어가라. 무조건 난 100점 맞겠다. 그게 아닌 이상 저는 넘어갈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집합의 연산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집합의 연산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집합. 집합 사이에 덧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교집합. 집합 사이에 곱셈 같은 건데 곱셈하고 조금 달라요. 3번 이제 차집합. 차집합은 말 그대로 빼기입니다. 그래서 집합 사이에 빼기 연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여집합.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안 나와서 나누기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여집합의 여자는 뭡니까? 이거는 나머지를 뜻합니다. 한자인데요. 나머지를 뜻하는 여. 해서 4개의 연산이 있는데 자,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은 A에 있는 애들도 좋고 B에 있는 애들도 좋아. 다 좋아 해서 여기 색칠된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도 좋고 B도 좋고 이런 것들 다 알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그림과 그 표현, 이 기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 기억하셔야 되고요. 합집합이니까 이걸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집합 기호라는 걸 알아줘야 됩니다. 합집합이라고 말로 안 써주고 기호로 표현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B 합집합은 이렇게 해서 대야처럼 이 안에 뭐든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두 번째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 동시에 존재하는 것, 즉 교차하는 겁니다. A와 B 둘 다 서로 있는 교차하는 부분, 교집합입니다. 교집합은 합집합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런 기호로 표현하고 반드시 이걸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서로소는 넘어갈게요. 이 교차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잖아요. 없는 걸 우리가 서로소라고 하는데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기출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한 개를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합집합은 여러분 B하고 A하고의 합집합이라고 써도 같습니다. 합하는 거니까 여러분 1 더하기 2랑 2 더하기 1이랑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꿔도 괜찮다.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하는데 바꿔도 괜찮다. B하고 A하고 둘 다 있는 거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랑 A랑 B랑 둘 다 있는 것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랑 같겠죠. 이것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차집합과 여집합인데요. 일단 차집합 먼저 하겠습니다. 차집합은 뭐냐? A 빼기 B라고 표현하면 이게 뭐냐? A 빼기 B는 A에서 B를 빼라. A에서 A가 집합 A죠. 이렇게 집합 A에서 B를 빼버립니다. 근데 이 집합 A에는 요만큼은 B에도 있는 아이죠. 이걸 빼버린다는 겁니다. A에서 머릿속에서 A를 이거 떠올립니다. 동그라미를 A에서 B를 빼버리고 나면 남는 건 여기죠. 이게 A 빼기 B예요. A 빼기 B. 그래서 A 빼기 B는 요만큼. 물론 뺐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죠. 이게 만약 아무것도 없었다면 A 자신이겠지만 자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현역 고등학생들은
깊이 들어가야 되지만 검정고시에서는 그런 걸 다루지 않아요. A 빼기 B는 이만큼이야. 그럼 B 빼기 A라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B에서 A를 뺀 거. B에서 A를 뺀 건 여기겠죠. 그래서 A 빼기 B와 B 빼기 A는 달라요.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한 거니까 아시고. 그 다음 마지막 여집합, 나머지 집합. 나머지 집합의 나머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무엇에서 무엇을 제외했는지. 나머지라는 것은 무엇에서 무엇을 제외한 거잖아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체. 어떤 전체가 존재하는데 A의 나머지 해서 A가 또 존재해야 되죠. 전체가 있고 A가 있고, A라는 것은 어떤 이름이 A인 거지. 이름이 A인 거지. 그러니까 B에도 좋고 C에도 좋고 상관없죠. 어떤 집합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나의 나머지라고 하면 나 빼고 다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빼고 다라고 말하려면 전체가 원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원래 전체가 뭔데? 그게 바로 전체 집합이라는 겁니다. 집합에서 전체 집합은 주로 U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데 어떤 우리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우주가 있어. 우주 전체가 있어.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얘기에서는 얘가 전체 우주야. 그런데 A라는 애가 있어. 그럼 A의 나머지는 뭐냐? A 빼고 나머지 다. 이걸 A의 C를 작게 딱 써서 A의 여집합이라 해요. 그러면 요 기호도 알아야 될 거고, 이건 A의 여집합이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좀 기억하시고 이 정도 알면 돼요. 이게 A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A와 B,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까지 다 해보죠. AB 합집합은 뭐냐? 여기 동그라미 안에 들어있는 거 다. 즉 1, 2, 3, 4, 5, 6은 아니고 7까지. 그 다음에 A와 B의 교집합은 뭐냐? 3과 5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뭐냐? A 말고 나머지다. 자, 이렇게 새까맣게 칠한 거 빼고 나머지 다니까 6하고 7이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B의 여집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B의 여집합, B 빼고 다. 지금 동그라미 안에 들지 않은 1, 2, 4, 6이겠죠. B의 여집합은 1, 2, 4, 6. 그 다음에 A에서 B를 뺀 거. A에서 빼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B에 있는 3과 5를 빼고 나면 1, 2, 4가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B에서 A 빼기, B에서 이 3개 중에서 A에 있는 3, 5를 빼면 7이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특히 5번 문제를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집합과 합집합의 성질이라든가 원소의 개수, 자집합 성질, 드 모르간의 법칙, 정말로 할 것 많지만 기출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집합 여기까지 해봤고 기출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5년도 1회 기출 문제이고,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푸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기호의 의미,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개수라는 소리죠. 합집합의 원소개수인데 이런 걸 세야 할 때는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을 쓱쓱 그려주세요. 이렇게 A, B를 그려주시고 A와 B의 공통인 원소를 하나씩 줄을 그어가면서 써주세요. 3, 5, 나머지는 없죠. 그러면 A에는 1, 7, 9가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B에는 4와 6이 있으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이렇게 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3, 5, 2개죠. 그래서 7 더하기 2는 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건 24년도 2회 문제입니다. 두 집합 AB에 대해서 A 빼기 B 차집합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요놈은 일단 원소 개수도 적거니와 벤 다이어그램을 안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서 한번 보세요.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A가 정해져 있고 B를 뺍니다. 6, 7, 8을 A에서 6도 빼고 7도 빼야 되는데 7은 없으니까 뺄 게 없고 8 빼면 남는 건 2하고 4죠. 그래서 2하고 4를 가지는 집합,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거는 23년도 2회인데요. A 원소 3개 있고 B도 이렇게 3개 있을 때 A와 B의 이건 뭡니까?
교집합이죠. 둘 다에 들어있는 걸 찾는 건데 원소 개수가 적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그리지 않고 그냥 찾겠습니다. 1은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죠. 3A에 있는데 B도 있죠. 그래서 3을 담아줘야 되고 6도 둘 다 있네요. 그래서 3과 6을 동시에 같이 담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16번 문제는 집합기호가 있는데 집합 문제는 아니고 그 뒤에 명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풀어볼게요. 자, 요거는 23년도 1회 문제입니다. 두 집합 AB가 있고 A와 B가 같은 집합이다 라고 했죠. 같은 집합이니까 1 같으니까 지우고 A 빼기 1은 알 수 없죠. 무슨 값인지 모르니까 넘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5가 있으면 B에도 5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네가 5여야 되니까 A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에 3이 있으면 여기도 3이 돼야 되니까 A는 4니까 맞는 거네. 그래서 A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명제 들어가 볼게요. 명제라는 것은 일단 그 뜻이 뭐냐면 맞는지 틀렸는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뭐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문장도 좋고 식도 좋고. 자, 일단 참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까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판단해서 데려올 원소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게 집합인데 누구를 데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이든 좋고 참이든 거짓이든 그건 관계없어요. 예를 들면 4는 2의 배수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참인 명제라고 할 것이고 3은 5의 약수이다. 이건 틀린 말이죠. 틀렸지만 틀렸다는 걸 판단할 수 있으니까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2x는 8. 여러분 방정식 많이 본 거죠. 이거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명제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2x는 8은 x가 4일 때는 참 맞는 말이지만 x가 4가 아니라 예를 들어 x가 1이면 그건 거짓이죠. 자, x의 값에 따라 참도 되고 거짓도 된다는 것은 얘는 명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뒤에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면 어떤 문자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정해지는 것. 그게 얼마인지 정해지지 않으면 참거짓을 말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이 정도도 이제 아셔야 되는데 2 곱하기 2는 2다. 이건 거짓인 명제죠. 거짓 명제. 백두산은 높은 산이다. 높다는 것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몇 미터가 돼야지 높은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새는 날 수 있다. 새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죠. 이것은 물론 거짓이지만 거짓인 명제입니다. x 더하기 1은 6보다 크다. x가 예를 들어 6이면 참이지만 x가 4면 거짓이죠. 그래서 참 거짓이 x의 값에 따라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와 조건을 알아봤고 이제 아까 문제에도 나왔던 진리집합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습니다.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런 거예요. x 더하기 1이 6보다 큰 이것은 조건이라고 했죠. 조건. 그런데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자, 갑자기 웬 전체 집합이냐? x를 고를 때 너 전체 집합 u가 있는데 u는 뭐냐면 예를 들어 2, 3, 4, 5, 6, 7 이렇게 있어. 너 이 중에서만 생각해. 자, 다음 조건을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을 다시 네가 모아봐. 자, 모으면 집합이죠. 이 조건을 P라고 이름을 짓고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X를 모은 것을 대문자 P를 써서 이것을 저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P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2 못 들어가겠죠. 3, 4, 5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과 7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되므로 진리 집합의 원소는 6과 7이 있다. 즉 정리하면 다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런 원소들을 모은 집합. 그걸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명제의 부정이 있는데 부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명제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명제냐면 우리 예를 좀 보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명제는 뭐냐면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꼴의 명제예요. 어떤 수가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x가 라고 했습니다. 어떤 수 x가 18의 약수이면 x는 9의 약수야. 자, 이걸 짝대기를 꺼서 분리를 시켜보면 x가 18의 약수이다. x가 18의 약수이다. 이 말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x가 뭔지 모르니까. 이건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x가 뒤에 있는 부분 9의 약수이다. 이 또한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을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P 조건과 Q 조건을 연결해서 P이면 Q예요 라고 말한 것이 바로 1번입니다. 얘가 그렇게 썼죠. x가 18의 약수면 x는 9의 약수야. 근데 이렇게 두 조건을 연결해서 쓰고 나면 이것은 명제가 됩니다. 선생님 왜 명제가 됐나요?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P와 Q를 따로 볼 때는 참 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x가 18의 약수면 했는데 18의 약수는 뭐가 있죠? 1, 2, 3, 6, 9, 18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18의 약수라는 것은 이 중에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x가 9의 약수라는 것은 9의 약수가 1, 3, 9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거짓을 판단해 보죠. x가 18의 약수면 했는데 x가 1이면 9의 약수 1에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x가 2라면 18의 약수는 맞지만 9의 약수에 없죠. 그러면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러한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좀 혼돈스러울 겁니다. 1일 때는 참이니까 참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 또 어떤 학생은 2일 때는 거짓이니까 거짓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 잘 판단이 안 될 수 있는데 수학에서는 이것은 거짓이라고 합니다. 거짓을 이제 F라고 쓰겠습니다. 거짓입니다. 수학에서 참이라는 건요. 참이라는 건 항상 옳아야 됩니다. 항상. x가 2일 때는 거짓이 되면 그것은 참이 아닙니다. 항상 옳을 때 참이라고 하고 틀릴 때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18의 약수면 9의 약수잖아 이렇게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을 깨는 방법은 2는 18의 약수야. 2는 18의 약수지만 2는 9의 약수가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거짓인 걸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건 자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가도록 합시다. 이런 것도 명제가 된다. 그래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 까지 하시고 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의 부정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자, 이 부분입니다. 역과 대우. 계속 출제되는 편에 속합니다. 역과 대우. 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명제에서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는 것. 이렇게 Q이면 P이다로 바꾸는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역.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우는 뭐냐? 대우는 이제 평상시에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단어인데 대우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 바꾸면서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부정 부분은 뒤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결친 게 바로 부정을 뜻하는데요. 영어로 not이죠. not. 우리가 읽을 때는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읽는데 순서를 바꾸면서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서 부정을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보죠. 여기 다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1번, 2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1번, 2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2번만 봅시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역은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게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 다음 대우. 대우는 순서를 바꾸어 놓은 이 역에다가 부정을 취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부정, 이것도 부정하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거는 not,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x는 1이라고 주장했을 때 x는 1이 아니면이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x는 1이 아니면 얘는 x제곱이 1이라고 하는데 x제곱은 1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우입니다. 순서를 바꾸면서 not, 아니다, 아니다 하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참거짓도 한번 판별해 볼까요? 여러분, x제곱이 1이다를 만족하는 x는 뭐가 있습니까? 1과 마이너스 1도 있죠. x는 1이다를 만족시키는 x는 뭐가 있죠? 너무 쉽죠? x는 1이다를 만족시키는 x는 1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 방향으로 참거짓을 판단하는데, 자, x가 만약 1이었다면 1이다. 1이면 1이다. 참이죠. 그런데 x가 만약 마이너스 1이었다면 어떤 뜻이냐면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은 1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x에서 마이너스 1을 골랐다면 그건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역은 참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라고 해서 역도 거짓은 아닙니다. 왜? 보시죠. x가 1이면 x는 1. 그러면 그걸 제곱하면 1 되죠. 검토할 게 1밖에 없습니다. 1을 넣으면 제곱했더니 1 맞습니다. 이건 참입니다. 그래서 역과 원래 명제는 참, 거짓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대우는 항상 원래 명제와 참 거짓이 같다. 그래서 얘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 거짓이면 거짓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까지 역과 대우를 연습해 봅니다. 이거이면 이거이다 라고 했고, 그 역은 반대로 x가 3보다 크면 x는 2보다 크다입니다. 그리고 참거짓을 바로 판단해 보죠. 3보다 큰 수는 2보다 큰 수가 맞죠? 그런데 2보다 크다고 3보다 크다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짓이죠. 자, 그래서 역과 원래 명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계속 다른 것만 나오니까 다르다가 아닙니다. 다를 수 있고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이 될 겁니다. 이걸 부정합니다. 자, 얘는 3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크다가 아니다라고 써야겠죠. 크다가 아닌 건 뭡니까? 크지 않다. 크지 않은 건 작거나 같은 것입니다. 작거나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거짓. 자, 이 정도 연습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절대 부등식 파트는 상당히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나오지 않는다. 이게 나오면 그냥 틀려버리겠다라는 각오를 하시면 되고, 제 스캔본에 페이지가 날라가 버렸네요. 이거 제가 파일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기출 문제를 일단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1회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까지가 15번까지는 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5문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두 조건 P와 Q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 책에서 날아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잠시만요. 이 책 스캔을 하면서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처음 공부하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쉽게, 그리고 기초를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자, 지금 얘처럼 조건에는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을 서로 연결해서 우리가 일단 요거는 좀 놔두고요.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을 연결해서 P면 Q이다 라는 꼴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x 빼기 3이 0이면 x제곱 빼기 ax 빼기 3은 0이다. 이런 꼴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었다. 물론 거꾸로 Q이면 P이다로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게 참이면, 맞는 말이면 짝대기를 한 개 더 꺼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는다? P이면 Q이다 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진리집합이라는 걸 봤었죠. 진리집합은 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아이들을 다 모은 거, 그 원소를 가지는 집합, 그걸 P. 그럼 얘도 Q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 집합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P에 누구를 고르든 P이면, 자, 집합 P에 있는 누구를 고르든 P이면 항상 Q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요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된다. 즉 P가 Q의 부분 집합이 된다. 요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걸 이해하면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Q이면 P이다니까 이번엔 Q가 안에 P가 덮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설명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상한 걸 설명 왜 했느냐. 자, 이제 여기서 넘어갑니다. 이런 걸 만족할 때 그때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충분 조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을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좀 붙여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또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이거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외우기 위한 강제 주입식 방법으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P라는 애들은 이 정도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P에 들어있다면 Q에 들어있다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죠. P라는 것에 속해 있으면 Q에는 반드시 속해 있죠. 충분하다.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Q에 들어있으면 Q라는 건 이쪽 바깥쪽에 있는 Q일 수도 있고 안쪽에 있는 Q일 수도 있죠. 만약에 Q에서 P에 있지 않은 이 바깥쪽에 있는 애였다면 얘는 Q이긴 하지만 P일 순 없잖아요. 자, 그래서 Q는 P이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필요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접을 봤을 때 1차 합격 정도,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Q는 돼줘야 P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자,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이제 이해를 나름대로 했고, 이제 그냥 무조건 주입시키는 방법. P이면 Q이다의 화살표는 이렇게 갑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 활을 쏘는 느낌이죠. 총을 쏘죠. 총을 쏩니다. 총을 쏘니까 총분 조건. 알겠습니까? 총을 쏩니다. 충분 조건. 총분 조건. 총을 맞으면 얘는 피를 흘리겠죠. 총 맞은 Q는 피를 흘립니다. 피를 흘려요. 그래서 필요 조건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제 15번 문제를 보면 Q가 P이기 위한 Q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말은 길지만 Q가 필요 조건입니다. Q가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P가 총을 쏘고 Q는 피를 흘려야 되죠. P면 Q이다가 되기 위한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집합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런데 P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X에 3 혼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Q 안에는 3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Q 안에 3이 반드시 있다. Q 안에 3이 반드시 있다는 무슨 말이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에 3이 들어가면 오케이, 만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3이 들어가면 만족되니까 3의 제곱 9 빼기 3A 빼기 3은 0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런 걸 만족하는 A는 2가 됩니다. 계산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두 문제만 더 살펴봅시다. 좋은 예시가 있네요. 24년도 2회에도 마찬가지 15번은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문제였습니다. P 조건과 Q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최신 기출이 이런 경향이면 25년도 2회도 이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P가 충분 조건이죠. P가 충분 조건이니까 P가 총을 쏩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고, P에는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Q에도 2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Q에도 2가 있어야 된다. 2제곱 빼기 A가 0이다. 그래서 A는 4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 24년도 1회의 16번 문제는 충분조건 문제는 아니고 진리집합 문제인데요. 이건 좀 쉽습니다.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에서 9까지가 있는데 이걸 만족하는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은 x가 3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3의 배수를 고르는데 전체에서만 고를 수 있죠. 그래서 369만 고를 수 있다가 되어서 369만 고른 건 2번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23년도 일인데 명제의 대우 문제였습니다. 평행 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다의 대우를 골라라는 건데 대우는 서로 순서를 바꾸면서 즉 사다리꼴이면 평행 사변형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 했죠. 그런데 사다리꼴이 아니면이라고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고 평행사변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해야 됩니다. 사다리꼴이 아니면 평행사변이 아니다라고 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이전 기출들을 쭉 살펴보면 이전 기출들 대부분이 역과 대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건 20년도까지 제가 거슬러 왔는데요. 계속 그런 문제라서 요거 20년 1회차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x가 0이면 x제곱은 0이다. 역을 구해라. 그건 그냥 이 반대로 취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x제곱이 0이면 x는 0이다 해서 1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합과 명제를 살펴봤고 핵심적인 부분들 조금 외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문제집 풀어보시고 기출들도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